팩트TV는 일방적으로 편파적인 언론 환경 속에서 제도 언론이 전하지 않는 진실을 국민들에게 알리는 대한 언론의 역할을 훌륭하게 해왔습니다. 대한민국의 팩트를 말한다. 단지 슬로건이 아니라 팩트TV가 그동안 걸어온 실천이었습니다. 언론의 사명을 잊어버리고 있는 듯한 대다수 제도 언론들에게 참 언론의 길을 일깨워주는 거울 같은 역할을 팩트TV가 해주시길 기대해 봅니다. 물론 팩트TV의 힘만으로 할 수 있는 일은 아닐 것입니다. 많은 시민들의 참여와 사랑과 성원이 있어야만 해낼 수 있습니다. 공정방송을 염원하는 깨어있는 시민 여러분, 우리가 함께 팩트TV를 키워서 희망을 만들어 보지 않겠습니까? 언론은 또 하나의 권력입니다. 견제받지 않는 권력입니다. 견제받지 않는 권력은 위험합니다. 더욱이 몇몇 언론사가 시장을 독과점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저는 여기서 지난날 몇몇 족벌 언론들의 횡포를 다시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일제시대와 군사정권 시대의 언론 행태를 거듭 들추지도 않겠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대통령 선거 때마다 되풀이되었던 언론의 편파적인 보도에 대해서는 한마디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싸움이 붙어 있습니다. 왜 언론하고 싸우냐? 가만히 한번 분석해 보십시오. 제가 싸우는 것인지, 오늘 이 말하고 타고 간다고 타고 간다고 긁고 내려서 걸어간다고 긁고 아침 저녁으로 관점이 바뀌면서 두드리면 다 그래 할 말은 합니다. 할 말을 똑바로 좀 해라. 아침 저녁 바뀌지 말고 그런 얘기입니다. 저는 우리 언론이 정확하고 공정한 언론, 책임 있게 대안을 말하는 언론, 그리고 보도에 대해 책임을 지고 정치 권력이 아니라 견제의 권력으로, 시민 권력으로 돌아가고 사주 언론이 아니라 시민 언론이 될 때까지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 할 것입니다. 언론 자유는 정치 권력으로부터의 자유만 말하고 있는데 사실은 돈으로부터의 자유, 말하자면 금권으로부터의 자유가 대단히 중요한 것이고, 오늘 언론 사주가 금권화되어 있는 사회에서는 언론 사주로부터의 자유가 진정한 의미에서의 언론의 자유입니다. 20여 년 전 시작된 싸움이 아직도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니, 그 이전부터 기득권 역사 속의 언론 권력과 시민 권력의 싸움은 항상 언론이 이겨왔습니다. 이제 이 싸움을 끝내야 할 때입니다. 더 이상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더 이상 대한민국으로의 더 나은 대한민국으로의 도약을 위해서 그들의 정의와 공정이라는 가면을 이제 벗겨내겠습니다. 국민의 선택을 받지 않는 유일한 권력, 언론 권력이 국민의 통제를 받을 수 있는 시대를 여러분과 함께 열겠습니다. 단순히 충고나 방향을 제시하지 않겠습니다. 누군가를 죽음으로까지 내모는 냉혹한 권력에 의미 있는 질문을 던지겠습니다. 팩트헌터,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시사의 품격 진행자 윤선희입니다. 팩트TV와 함께 팩트헌터를 통해 언론개혁의 맨 앞에 서겠습니다. 저희 팩트TV는 가짜뉴스가 판치는 세상에서 오직 팩트만 전달하고자 보도 채널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첫 시작으로 팩트헌터 프로그램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오직 팩트만 전달하는 팩트TV 보도 채널 설립에 국민주주로 많은 참여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저희 팩트헌터를 진행할 진행자를 한번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올해 28살이고요. 정말 순수한 청년입니다. 우리가 또 젊은 청년들의 목소리를 또 들어야 되고 그들의 생각을 또 우리가 이해해야 될 필요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심하게 순수한 청년을 우리가 섭외를 했는데요. 오직 팩트만 보고 달려가겠다고 저희와 함께하기로 한 우리 요원입니다. 옛날에 그 개그 프로의 그 범인 역할을 했던
그 이름하고 똑같아요. 하준소이. 자, 하준수 요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하준서입니다. 매너가 사람을 만든다. 킹스맨에서 나온 말인데요. 첫 방송인 만큼 이 말을 기억하며 저의 각오를 말하고자 합니다. 진실을 추구하겠습니다. 와, 둘째, 네. 무조건 팩트가 필요한 현장에 달려가겠습니다. 좋네요. 전 뭐 언론 뭐 이런 거 해본 적도 없고 정치도 진짜 하나도 모르는데 그냥 시켜주시면 그냥 달려가겠습니다. 언론에 대해서도 잘 모르시고 정치에 네. 대해서도 잘 모르고 그런데 무슨 수로요? 그냥 모르는 힘으로 그냥 무작정 달려가가지고 무작정 열정 하나만큼은 맞습니다. 열정으로. 네. 그렇군요. 솔직히 말해서 이 그 네. 프로그램에 출연하게 된 그 속내가 뭡니까? 예, 언론도 모르고 정치도 모르는데 뜨고 싶어서 나왔습니다. 뜨고 싶어서 뜨고 싶어서. 예, 띄워주십시오. 예, 큰일 났다 이거. 이거 어떡하면 좋지? 예, 자 우리 28살에 근데 잘생겼어요. 감사합니다. 네, 하준수 의원이 잘생기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28살의 하준수 의원이 이 프로그램에 뜨고 싶어서 나왔다고 합니다. 이거 어떡하면 좋습니까? 네, 자 우리 하준수 의원도 띄워주고 또 하준수 의원이 성장하는 모습도 바라보고 또 우리 팩트TV가 68만 명 정도 되죠? 68만 명 정도 구독자가 되지만 이런 프로그램을 진행을 별로 안 했기 때문에 사실 동접자도 많이 이제 작을 것 같아요. 지금 400분밖에 안 됩니다. 여러분 좋아요 눌러주시고 구독도 눌러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팩트헌터 그리고 또 하준수 의원이 뜰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관심을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무조건 팩트가 필요한 현장에 우리 하준수 의원이 우리 팩트헌터가 현장성을 강조를 할 텐데 네네. 그 현장성을 우리 하준수 의원이 책임져 주셔야 돼요. 어디든지 달려가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기 아까 준비하면서 보니까 어머님이 무슨 얘기를 하셨다면서요? 아, 네. 네. 팩트 TV라는 이제 팩트 TV를 팩트 TV 아시는데 알고 계세요? 제가 여기서 하는 프로그램을 나가게 됐다고 말씀드리니까 네. 그거 꼭 나가야 돼? 뭐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왜요? 제가 이제 공격받을까봐 걱정하시는구나. 걱정하셔서. 네. 하지만 나왔습니다. 사실 잡혀갈 수도 있어요. 아, 진짜요? 예, 잡혀갈 수도 있어요. 저 깨끗한데. 네, 아무튼 알겠습니다. 자, 오늘 2부 순서에는 우리 JYP 박진영 교수께서 출연하실 예정입니다. 지금 다른 녹화를 하고 계셔서 8시쯤 도착한다고 하시는데요. 그래서 1부 순서에는 본 방송에 앞서서 우리 팩트헌터에 대해서 소개도 드리고 좀 장기적인 프로젝트에 대해서도 말씀을 좀 드리고 우리 하준수 요원과 정알못 하준수 요원과 담소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시작할 텐데요. 자, 오늘은 첫 시작이어서 좀 가벼운 주제를 다루려고 했는데 이게 이 시국이다 보니까 좀 다소 무거운 주제를 지금 잡았단 말이에요. 보시다시피 이재명과 보수 언론. 자, 이 언론은 이제까지 어떻게 정치 세력을 사냥을 했는가, 공격을 했는가, 그들의 의도대로. 자, 언론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언론이요? 네. 이제 국민들한테 네. 이제 어떤 이야기를 알려주는 이제 그런 이야기를 거라고 알려주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사실을 전달하는. 사실을 그렇죠. 전달하는. 네. 사실을 전달하는 게 언론의 역할이죠. 언론이 어떠한 의도를 가지고 뉴스를 생산해내는 것은 옳지 않죠. 의도를 가지고 하는 거 옳지 그렇죠. 않죠. 네. 어떠한 의도를 가지고. 그래서 이 독일의 유명한 주간지가 있어요. 데어 슈피겔이라는 주간지가 있는데 이 슈피겔이 독일어로 또 독일어 전공했거든요. 그렇습니다. 예, 슈피겔이 거울이라는 뜻이에요. 거울. 그러니까 언론으로서 상당히 의미 있는 제목 아닌가요? 거울. 그렇죠, 거울. 데어 슈피겔. 더 미러. 거울이라는 뜻이거든요. 당신들이 이렇게 살고 있어 하는 걸 보여주는 게 이 슈피겔. 예, 이죠. 그런 것처럼 언론은 사실을 전달할 뿐이다. 예, 필기하는 자세 상당히 좋아요. 네, 슈피겔. 예, 슈피겔. 슈피렐 아니고 슈피겔.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자, 우리 팩트헌터의 장기적인
프로젝트와 그리고 또 현장성은 우리 정알못 하준수 요원이 담당을 해 주실 텐데요. 자, 하준수 요원이 해 주셔야 될 게 있어요. 현장을 열심히 뛰기도 해야 되지만 네. 히트를 시켜야 돼요. 사람들에게 관심을 유도하는 것도 필요하거든요. 아, 옛날에 그 개그우먼 강유미 씨 기억나세요? 기억하죠. 예, 권성동 의원 찾아가가지고 의원님 강원랜드 몇 명 꽂아주셨습니까? 그 예능인가 어디서 본 것 같아요. 네. 무슨 프로그램에서. 네, 프로그램에서 한 그 정도의 히트를 한번 시켜주셔야 돼요. 가능합니다. 예, 예를 들어서 왜 대통령실 출입 기자 아리랑 TV 네. 대통령님 화이팅 했던 그 아리랑 TV 기자 네네. 찾아가서 그때 왜 화이팅이라고 외치셨습니까? 아, 예, 뭐 그런 거라든지 아니면 기자님 화이팅 한번 하고 온다든지 적어 놓겠습니다. 예, 그런 것도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자, 현장성은 우리 정알못 하준수 기자가 제가 네. 하겠습니다. 하준소이 우리 요원이 팩트 헌터 팩트 사냥꾼이 하실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 장기적 프로젝트는 언론 카르텔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언론 카르텔. 언론 카르텔. 네. 카르텔이 뭐예요? 예? 언론은 알겠는데. 아니 아까 리허설 할 때는 이런 질문 없었잖아요. 카르텔. 카르텔. 아, 카르텔이 무슨 뜻인지 모른다. 예. 아이고, 상당히 당황스럽습니다. 자, 카르텔은요. 어떤 집단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집단을 형성하는 것. 그것을 카르텔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언론 카르텔. 네, 뭐 언론 카르텔, 뭐 학벌 카르텔, 아. 뭐 이런 식으로 집단을 이루어서 그들의 공통의 목표를 수행하기 위해서 담합을 맺는 것, 그런 것을 카르텔이라고 하는데, 이 언론 카르텔에 대해서 우리는 장기적으로 검증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할 것이다. 그럼 언론이란 이 집단을 저희가 네. 건드리는 건데 네네. 좀 위험하지 않을까요? 위험합니다. 예, 위험합니다. 네? 예, 하준수 의원이 고소고발을 당할 수도 있고 감옥에 갈 수도 있어요. 감옥이요? 겁나죠. 네. 그래도 뜰 수 있어요. 예. 제가 떠야지 뜰 수만 있다면. 이제 공격을 당하는 거군요. 그렇죠. 그럼 지금은 좋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해도 관심도 안 가져요, 조중동이. 띄워주십시오. 네. 그러니까 하준수 의원을 조중동이 고소 고발을 하는 순간 팩트헌터는 뜬다. 하준수 의원도 뜬다. 감사합니다.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우리가 요 몇 년 새 상당히 진짜 어마어마한 일들을 경험을 했어요. 예를 들어서 조국 장관 가족 사태 네. 같은 일을 경험을 했죠. 조국 사태는 이른바 조국 사태는 네. 알죠. 근데 쭉 기사가 이제 쭉 계속 나오길래 몇 그렇죠. 번 본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거의 뭐 100만 건이 넘는 기사로 도배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 조국 사태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윤미향 의원 건도 있었죠. 윤미향 의원은 아시잖아요. 잘 모릅니다. 예. 죄송합니다. 큰일 났네요. 예. 열심히 공부하겠습니다. 네네네. 네. 윤미향 의원은 우리 강제징용 피해자 또 위안부 할머니들, 그러니까 일제강점기 그 성노예로 끌려가셨던 네. 우리 할머니들과 함께 청년 때부터 30년 넘게 싸워오셨던, 그래서 더불어민주당의 국회의원이 됐죠. 네, 멋있으신 분이네요. 언론의 공격으로 더불어민주당에 탈당하기도 했고요. 그런 식으로 언론이 공격을 해서 한 사람의 정치적인 생명을 끊어놓는 거죠. 네. 언론이 이렇게 그렇죠. 일방적으로 공격을 하는군요. 네. 그리고 뭐 지금은 윤석열 대통령이지만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도 그 이전부터 우리 하준수 의원은 윤석열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십니까? 위험한 거 아니에요? 말해도 되나요? 해도 됩니다. 네. 네, 솔직하게. 네. 솔직하게 네. 거칠고 네. 알맹이가 좀 없는 것 같아요. 뭐 말하는 거나 이런 게. 좀. 알맹이가 없다. 네. 네, 허세가 좀 있다. 네, 허세가 좀 네. 있고. 우리 국민들이 여론조사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가장 많이 생각나는 단어는 불안하다, 불안하다. 무능하다. 예, 이게 가장 많았어요. 그만큼 윤석열 정부가 준비가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언론이 윤석열을 키워서 결국 그들이 이 언론 카르텔, 그 기득권 언론들이 그들이 대통령을 만들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아, 언론이 이렇게 만들어줬다. 우리가 만들었어. 우리가. 예. 위험하네요, 진짜. 그렇죠. 이 카르텔을 우리가 사냥을 해야 돼요. 네. 하준수 의원이. 갑니다. 사냥을 조중동. 네네. 가자. 해주셔야 됩니다. 네. 자, 아무튼 이런 긍정적인 메시지든 부정적인 메시지든 네. 이런 것들이 언론 카르텔들이 획일화된 그 도배를 하기 시작하면 국민들은 거기에 노출될 수밖에 없고 소위 말하는 프레임에 갇힐 수밖에 없는 거죠. 계속해서 그들이 분리할 때마다 언론들은 다른 이슈들을 생산해내서 그 위기 국면을 돌파하려고 하는 거죠. 아, 언론의 역할은 팩트를 전달하는 것이다. 사실을 보도하는 것이다. 그쵸. 그런데 특별한 정치 세력을 만들기도 하고 끌어내리기도 하고 참 잘못됐죠. 진짜 엄청 잘못됐죠. 예, 그래서 하준수 의원이 사냥을 해 주셔야 된다 생각합니다. 너무 겁은 먹지 마시고요. 네. 예, 예, 하준수 의원이 뜰 수 있으니까. 예. 자, 아무튼 네. 지금 1회하고 저 못하겠어요 이러는 거 아닌가 모르겠네. 네. 아닙니다. 자, 그리고 뭐 부정이든 긍정이든 이렇게 언론들이 작동을 하게 되면 네. 국민들은 거기에 빨려 들어갈 수밖에 없는 구조이고요. 어. 정말 국가적으로 중요한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언론이 다루지 않으면 그냥 지나칠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언론의 역할이 정말 큰 거죠. 근데 예. 보이는 것만 보게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총칼로 사람을 죽이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들은 펜대로, 카메라로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한다는 거죠. 예. 그래서 팩트 헌터가 출발하는 겁니다. 언론에 대해서 제대로 검증하자. 예.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 언론들 사이의 관계, 그러니까 이 언론이 획일화된 목소리를 내는 것은 마치 누군가가 그 정상에서 조정하고 있다라는 말이 돌 정도로 누군가가 그 꼭지점에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꼭지점. 꼭지점이요? 네, 꼭지점. 그 꼭지점 댄스 이거 아니고요. 네. 그러니까 최정상, 최상위 포식자가 있다는 거죠. 누군가가 언론 권력을 지배하고 있다. 누군데요? 몰라요. 예, 이제 찾아야지. 우리. 아, 저희가 찾으면 됩니다. 네. 맞습니다. 찾아야 됩니다. 자, 이런 방송입니다. 예, 여러분들이 정말 많은 기대를 하셨지만 예, 정알못 하준수 영웅과 일개 유튜버가 진행하는 심각한 것 같지만 심각하지 않은 그런 방송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예, 지금 시작한 지 10분밖에 안 됐는데. 아, 근데 이게 막상 한다고 하니까 좀 겁나는 것 같아요. 예. 겁나죠? 네. 예, 맞아요. 아, 이 꼭지점에 저희가 도달할 수 있을까? 도달하면은 뭐 그 사람들이 저희 가만둘까 뭐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가만 안 두죠. 그러면 하준수 의원이 이제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하준수 의원이 뜬다니까, 그러면. 아, 그럼 제가 뜨는 거예요? 예. 아, 그럼 전 됐습니다. 네. 예, 뜬다니까요. 예. 예. 그러니까 하준수 의원이 그런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되면 우리 프로그램이 성공을 한다는 얘기예요. 아, 예. 저를 띄우고 팩트 헌터를 띄우겠습니다. 예. 네. 제가 지켜봐 드리겠습니다. 아까 어머니가 걱정을 했다고 하시잖아요. 네. 너 그거 안 하면 안 되겠니? 예. 엄마, 나 나왔어, TV. 어머니가 저랑 나이가 동갑이던데. 네, 맞습니다. 네. 삼촌이라고 불러야 될 것 같아요. 아닙니다. 아무튼 네, 좋습니다. 야, 이 첫 방송 치고는 참, 예, 지금 어디로 가야 될지, 어디로 튈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준수 의원이 열정 하나만큼은 대단해요. 예. 열정. 앞으로 하준수 의원의 활약을 기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 언론 카르텔들이, 기득권 언론들이, 사실 그들이 윤석열 정부를 만들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런데 요즘 조중동이나 보면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상당히 비판적인 기사를 쏟아내고 있어요. 비판적인 기사를. 아, 본 것 같아요. 근데 최근에 그죠? 예, 계속 올라오는 네. 게 뭐 있어서. 수해 현장에서도 왜 대통령이 컨트롤 타워의 역할을 하지 않고 퇴근을 했느냐. 그리고 기록적인 폭우가 이미 예견됐음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날 찾아가서 그러니까 중대본으로 오든지 해서 이 컨트롤 타워의 역할을 해야 되는데 아크로비스타에 있었단 말이죠. 전화했다고 뭐 그렇죠. 네. 전화로 지시를 하고 그 다음에 또 대통령이 있는 자리가 뭐 컨트롤 타워다.
이런 망발을 또 했었고요. 그다음에 그 다음날 오전에 가서 우리 국민 3사람이 안타깝게 사망을 한 그 수해 지역 반지하에 가서 위에서 내려다보면서 반짝이는 까만 구두를 신고 가서 마치 그러니까 딴 나라 이야기, 그러니까 남의 이야기를 하듯이 아, 왜 이 탈출을 못했나? 주무시느라고 못했나? 이런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막말인데. 아, 내가 어제 퇴근하면서 보니까 아, 지대가 낮은 아파트들이 벌써 이 잠기고 있더라고. 알고 이런- 있었네요, 그러면. 그럼요. 그런 얘기를 대통령으로서 해서는 안 되는 얘기들을 그렇죠. 하면 안 했단 되죠. 말이죠. 예. 그런 게 지금 지지율에 반영이 되고 있는 거죠. 예. 지금 20%대이지 않습니까? 머지않아서 또 10%대로 내려갈 가능성도 있어 보이는데 말이죠. 자, 왜 이 기득권 언론 카르텔들은 그들이 만들었다고 생각하는데 왜 윤석열을 지금 까고 있을까? 윤석열을 비판하고 있을까? 왜 그럴 것 같아요? 쥐들이 만들었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몇 가지 네. 가설이에요. 네. 이거는 뭐 팩트라기보다는 저의 썰인데요. 일단은 쪽팔린다. 자기들이 아. 만들긴 했지만 얘네들을 정권을 쥐어주니까 우리 말을 잘 안 듣는다. 자기들도 나름 뭐 이 격이라는 게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너무 쪽팔린다 이거죠. 그리고 대통령 만들어 놓으니까 우리 말을 안 듣네? 귀를 닫아가. 요런 게 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자신들이 만들었는데 너무 자신들을 무시하고 너무 마음대로 가고 있다. 그러니까 이 언론 권력들, 기득권 카르텔들은 자, 기득권이라 함은 언론 권력이 있을 것이고 검찰도 무시무시하잖아요. 지금 윤석열 정부가 검찰 정부를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검찰 카르텔, 언론 카르텔, 자본 카르텔, 뭐 정치 카르텔 이들이 똘똘 뭉쳐 있어요. 다 뭉쳐 있는 거네요. 그렇죠. 한 대로. 네, 그렇죠. 그래서 이들이 볼 때는 그들이 주인이라고 생각해요. 대통령의 권한은 유한하다. 그러나 우리 기득권 카르텔은 무한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네. 공부가 됩니까? 너무 무서운데요. 무섭습니까? 네. 그래도 이제 계속 해야 돼요. 우리 프로그램 성공시켜야 돼. 네, 열심히. 하준수 의원이 열심히 해주셔야 됩니다. 하자. 네. 자, 그래서 첫 번째 썰은 그들이 정권을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자신들을 무시하고 마음대로 간다. 개가 주인을 물었다. 이런 심리가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다시 길들여야 된다. 그들이 스스로 주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윤석열 정부를 다시 길들여야 된다. 그래서 윤석열 정부에 대한 비판적인 기사가 좀 나오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박진영 교수 빨리 보고 싶으세요? 지금 도착했습니다. 네, 자 빨리 모실게요. 자, 두 번째는 윤석열 대통령이 문제다. 이 대통령제가 문제다 이러면서 자, 윤석열 봐라. 너무 무능하지 않느냐, 준비되지 않지 않았냐, 이 대통령제가 이래서 문제다. 그래서 이건 좀 무시무시한 얘기인데요. 내각제로 갈 발판을 그 논리를 획득하기 위한 수순으로 가지 않을까. 그게 저의 썰이에요. 내각제가 뭐예요? 네? 내각제? 외각제의 반대말이 내각제죠. 큰일 났습니다. 이 팩트헌터 이거 방송 어떡합니까 이거. 예. 내각제가 뭐예요? 적겠습니다. 예, 내각제. 자, 내각제라 하면 자, 대통령 중심제. 우리나라는 대통령 중심제예요. 네네. 대통령에게 권한이 집중돼 있죠. 이 내각제는 내각, 소위 말하는 장관, 뭐 총리 등 장관들이 책임을 지고 국정을 운영하는 거예요. 그게 대통령이 이제 없고. 아니, 장관 대통령은 만드는 있어요. 건가요? 있어요? 예, 대통령은 외치를 전담하고 총리 주재하에 각 장관들이나 이런 정치 세력들이 이제 국정을 운영하는 것. 그게 이제 내각제예요. 그러니까 내각제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 이 내각제라는 것이 지금은 거대 양당이잖아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양당제 구도화에서 내각제는 시기상조다. 서로 자기들끼리 나눠 먹기 하는 것밖에 안 된다. 당이 좀 그래서 많아야지. 그렇죠. 그냥. 독일식 내각제를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다당제가 안착이 된, 그러니까 정치가 선진화된, 우리나라의 정치는 아직까지 선진화됐다고 보기는 좀 어려워요. 그래서 다당제 구조가
안착된 다음에 우리는 내각제를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들이 내각제에 대한 방향을 잡고 있다는 설도 있어요. 네. 이게 상당히 무시무시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이 됐다면 이재명 대통령은 이제까지는 좀 보기 힘든 조금 다른 캐릭터예요. 민주정부, 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 문재인 정부가 있었지만 이재명 전 지사 그리고 지금 의원이죠. 국회의원인 건 아시죠? 네. 알죠. 예, 기사 고맙습니다. 많이 나오잖아요. 야, 이것까지 모를 줄 알고 깜짝 걱정을 많이 했는데요. 자, 이재명 의원이에요. 지금 네. 민주당 당대표 네. 지금 최근에, 도전했고, 네, 도전을 했고요. 생각보다는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네, 그래서 이 이재명 의원은 행정가로서 탄탄하게 실적과 실력을 그리고 또 이 지도자로서의 어떤 가치와 철학을 어느 정도 검증받았어요. 그리고 이 사람은 한다면 할 사람이거든. 상당히 실용적이고 또 국민들을 바라보고 간다는 그런 신뢰가 있어요, 국민적으로. 그러니까 이 기득권 카르텔이 볼 때는 이재명이 싫겠어요, 좋겠어요? 싫을 것 같아요. 그죠? 네. 이재명은 한다면 할 사람이니까 위협이 되니까. 이재명이 씨알도 안 먹히는 사람이니까 이재명을 싫어할 수밖에 없겠죠. 이번 대선도 그렇게 저는 작동했다고 봅니다. 자, 우리가 2부에서 박진영 교수를 모시기로 했으나 박진영 교수가 생각보다 일찍 도착을 하셨어요. 그래서 같이 모시고 얘기를 나누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잠시 후에 잠깐 쉬어가는 시간도 좋을 것 같습니다만은, 자, 우리 박진영 교수 오셨으면 들어오셔도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자, 마지막으로 이 세 번째가 정말 무서운 썰이에요. 세 번째 가설. 네. 왜 언론은 지금 윤석열에 대한 비판적인 기사들을 생산하고 있을까? 세 번째, 사정정국의 필요성을 윤석열 정권에게 압박한다. 사정정국의 필요성을 지금 윤석열 정권에게 압박하기 위함입니다. 사정정국 뭐예요? 예? 사정정국 한 번만. 사정정국. 네. 예. 그 지금 하여원이 생각하는 그거 아니에요. 그거 생각하지 네? 마시고. 아무 생각도 안 했습니다. 예, 방송 멘트로는 적절하지 않고요. 사정정국이라고 하면 네. 자, 뭐 검찰이나 국세청 제일 무서워하잖아요. 사업하는 사람들이 국세청 제일 무서워하고 세무조사. 네. 예? 검찰 뭐 자기들 마음대로 요즘 기소할 수 있는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사정을 한다는 거죠. 샅샅이 파서 먼지털이 수사라고 얘기 들어보셨나요? 그래서 죄가 나올 때까지 계속해서 수사를 하는 거죠. 이제 사정기관이라고 합니다. 그것을. 그래서 사정정국으로 가져가서 정치적으로 제거해야 될 대상을 네네. 정치적으로 제거해야 될 대상을 사정을 통해서 사정기관을 통해서 길들이고 정치적으로 사망시키고 그런 역할을 한다는 거죠. 이게 세 번째인데 이게 정말 앞으로 벌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무서운데요, 진짜. 네. 그래서 하여원이 오늘 준비한 그 기사들 네. 그게 바로 그 내용이에요. 과거에 과거에 이명박 정권의 그 기사들을 보면서 네네. 이명박의 지지율, 지금 윤석열의 지지율과 흡사한 이명박의 지지율, 광우병 사태, 지금 이번에 자료 준비하시면서 어느 정도 네네. 공부를 하셨죠. 그쵸, 그게 조금 했죠. 이제 2부에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박진영 교수께서 도착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 잠시 그 준비된 영상 보시고요. 2부에서 박진영 교수와 함께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잠시 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채널 고정! 그동안 팩트TV는 일방적으로 편파적인 언론 환경 속에서 제도 언론이 전하지 않는 진실을 국민들에게 알리는 대한 언론의 역할을 훌륭하게 해왔습니다. 대한민국의 팩트를 말한다. 단지 슬로건이 아니라 팩트TV가 그동안 걸어온 실천이었습니다. 언론의 사명을 잊어버리고 있는 듯한 대다수 제도 언론들에게 참 언론의 길을 일깨워주는 거울 같은 역할을 팩트TV가 해주시길 기대해 봅니다. 물론 팩트TV의 힘만으로 할 수 있는 일은 아닐 것입니다. 많은 시민들의 참여와 사랑과
성원이 있어야만 해낼 수 있습니다. 공정방송을 염원하는 깨어있는 시민 여러분, 우리가 함께 팩트TV를 키워서 희망을 만들어 보지 않겠습니까? 조선일보 서정주 박정희까지 일본 놈의 충성스런 앞잡이일 때 동상 걸린 손가락을 잘라내가며 해방을 위해 싸웠던 건 백성들이다. 언론개혁의 한 획을 긋는 팩트TV 보도채널 개국의 국민주주가 되어주십시오. 언론에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고 보수언론 일색인 좁은 운동장을 넓히기 위해 팩트TV가 보도채널 진출을 선언하며 대대적인 국민주주 모집을 시작합니다. 2021년 11월 7만여 명에 달하는 시민들이 팩트TV가 언론개혁을 위해 보도채널로 나아가기를 원했습니다. 지난 대선 기간 동안 보수언론과 이에 기생하는 언론들의 무자비한 정치 편향 보도와 모 후보의 기사를 대놓고 도배하는 포털의 안면 몰수식 기사 배치가 극에 달한 현실을 보면서 팩트TV는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다는 판단을 하였습니다. 이에 수개월간 준비를 해온 보도채널 추진단의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개국 준비 계획을 공개하고 개국을 위한 국민주주 모집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7만여 시민들의 요청사항을 적극적으로 반영한 국민을 위한 보도채널 운영 계획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권력과 자본 그리고 내부의 이견에 의해 흔들리지 않는 보도 방향은 어떻게 유지할 것인가? 시청자위원회가 보도 방향을 점검하고 결정하게 하겠습니다. 시청자위원회 구성은 국민주주 중에서 선임하고 시청자위원회 결정을 보도채널 구성원들이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2. 보도채널 발전 계획은 무엇인가? 뉴미디어 시대에 끝까지 생존하고 발전하기 위해서 철저한 기업 경영 방식을 채택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목표를 상장회사로 두고 벤처기업이 되도록 하여 수익을 극대화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첨단의 현장 방송 시스템을 도입해 받아쓰기 방송이 아닌 국민의 관심을 받는 역동적인 보도 채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보수 언론의 막가파식 던지기 뉴스의 폐해를 대대적인 팩트체크로 승부하겠습니다. 네 번째는 국민의 감시자로서 정치와 언론의 거짓을 과감없이 집중 해부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는 케이블 보도방송과 유튜브 방송의 유기적인 결합으로 시청자층을 대폭 확대하겠습니다. 여섯 번째는 국민들에게 뉴스는 팩트TV 보도채널이 가장 신뢰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3. 보도채널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이번 대선을 거치면서 꽉 막힌 국민들의 속을 시원하게 풀어줄 시범 뉴스 방송을 제작하겠습니다. 국민주주가 2만 명을 돌파하면 그 힘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시범 뉴스 방송을 유튜브를 통해 시작하고 포털에 기사 등록이 가능한 인터넷 신문을 창간하겠습니다. 시범 뉴스 방송이 기사화되어 운동장을 넓히는 데 일조하고 진실된 보도 채널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쌓아나가겠습니다. 이슈를 선점하는 인터뷰 프로그램, 국민들이 알기 쉬운 팩트체크 프로그램, 거짓과 부정과 비리를 찾아내는 탐사보도 프로그램을 시범 제작하겠습니다. 위와 같은 시범 뉴스 방송을 통해 지속적으로 국민주주 모집을 확대하고 목표인 국민주주 25만 명을 확보하여 보도채널 개국을 완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리하자면 시범 뉴스 방송을 위한 1차 국민주주 목표는 2만 명이며 보도채널 개국을 위한 2차 국민주주 목표는 25만 명입니다. 이번 대선을 통해 여실히 깨달은 진리는 보수 언론은 절대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나서야 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가짜뉴스를 잡고 우리의 힘으로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고 우리의 힘으로 방송국을 만들어 운동장을 넓힙시다. 국민 여러분, 진실을 알리는 팩트뉴스를 만들기 위한 대장정에 동참해 주십시오. 국민주주로 참여해 언론개혁의 한 획을 긋는 보도채널 팩트TV를 완성해 주십시오. 네, 팩트TV 보도채널 도약의 국민주주 모집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다리셨던 JYP 박진영 교수
도착하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예, 아유 너무 바빠서 어떡합니까? 별로 안 바쁩니다. 별로 안 바쁩니까? 바쁘다며. 바쁜 척 하고 있습니다, 그냥. 아 그렇습니까? 예, 요즘 근황이 어떻습니까? 근황을 좀. 그냥 뭐 여쭤볼게요. 방송 출연하고, 예. 방송 출연하고. 뭐 책도 좀 쓰고 있고 그렇습니다. 아 책도 쓰시고. 네, 예. 네, 그러시군요. 그 사실 시간만 되시면 매주마다 모시고 싶은데 그게 또 회의가 제가 좀 생각보다 많아요. 아 회의가. 예, 뭐 예를 들자면 지금은 당의 당직은 맡고 있지 않는데 예. 이제 좀 절친한 좀 이 흔히 하는 중진급의 의원들이 예, 본인들 뭐 정치하는데 한 번씩 가서 회의 좀 해달라 아. 뭐 그런 부분도 있고 밝힐 수는 없지만 뭐 캠프 같은 데도 와서 회의 좀 하자 뭐 이런 쪽이 있어가지고 생각보다 좀 바쁩니다. 인기가 많으시군요. 인기가 예, 많은 건 아니고요. 사실 우리 박진영 교수께서 더불어민주당에 사실 이 뭐 정강 정책 이런 분야에서 오랫동안 정강 정책 만드는 일을 오래 했습니다. 오래 하셨죠. 네, 네. 사실 박진영 교수님 좋아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예, 생각보다 대단하고 굉장히 굉장한 분이세요. 멋있으십니다. 별 의미 없는 이야기 같은데.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오늘 첫 방송인데요. 이 팩트헌터, 그러니까 언론을 검증하겠다, 야심차게. 네, 네. 예, 정알못 우리 하준수 의원과 함께 네. 시작을 했습니다. 뭐 지금까지는 뭐 어찌어찌 지금 가고 있는데요. 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요즘 이상하게 이제 이 언론 카르텔, 기득권 언론들이 그들이 이 정권을 만들었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솔직히. 그렇죠. 네. 그런데 이 언론들이 갑자기 윤석열 정권에 대한 어떤 비판적인 기사를 조금 쏟아내고 네, 있단 예. 말이죠. 그 이유에 대해서 이제 제 나름대로 썰을 세 가지 정도로 정리를 했는데, 하나는 윤석열 정권을 자신들이 만들었는데, 얘들이 너무 말을 안 듣는다. 네네. 예. 그래서 그들이 주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네네. 정치 권력은 유한하다고 생각하니까요. 걔가 주인을 물었다. 네. 그래서 다시 길들이려 한다라는 썰이 있고, 그 다음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문제다. 네. 그 말은 윤석열 대통령이 무능한 것도 있지만 대통령제 자체가 문제다. 권한이 집중된. 네네. 그래서 자연스럽게 내각제 논의로 끌고 가기 위한 어떤 그런 포석이 있지 않느냐라는 네. 썰도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 썰이 조금 무서운데 이제 사정정국으로 가고자 네, 하는 네. 사정정국의 필요성을 윤석열 정권에 압박한다는 썰이 있어요. 이렇게 세 가지인데요.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말씀을 좀. 일단 그 내각제라든가 정치 구조 전반에 대한 변화를 언론이 바라고 있다라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아닌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대한민국 언론 그런 수준이 안 됩니다. 아, 수준이 안 된다? 예, 당면의 이익이라든가 음. 당장에 어떻게 이게 흔히 하는 말 이게 되느냐 문제에 그 집착하는 수준이기 때문에 저는 뭐 한국 정치 전반을 그 고심하고 제도의 변화를 느끼는 그 정도 수준은 못 될 것이다. 이렇게 저는 뭐 자, 생각을 2번 하고 삭제. 삭제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수준이 안 되는구나. 네. 예. 제가 이제 흔히 하는 말로 진보 언론도 마찬가지고요. 예. 보수 언론도 마찬가지고 오래된 흔히 하는 말로 옛날 민왕 기자들 이런 분들 만나봐도 기획 기사라든가 흔히 하는 이 정치 기획을 가지고 오랜 호흡을 가지고 하는 기사를 잘 쓸 줄 몰라요. 요즘 기자들은. 맞아요. 요즘 예. 기사들은 어떻게 빨리 일보를 하고 뭐 이런 것만 하고. 그렇죠. 맞습니다. 진짜 고급. 그래서 많이 나오는 게 해프닝성 기사, 가십성 기사 이런 이야기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언론에서 하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주요 정치인들이 국가 비전이라든가 정책을 이슈화시키지 못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네. 물론 정치인들이 그런 걸 재미나게 풀어내는 재주가 없어서 그렇기도 하지만은 언론이 또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그걸 재미나게 못 써주기 때문에 안 팔린다고 생각해서 안 쓰는 경향도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군요. 자, 그리고요. 지금 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미국이 윤석열 정권을 이제 패싱했다. 네. 그리고 또 심지어는 미국이 윤석열 정권에 대해서 기대하고 있지 않다. 버렸다. 이런 얘기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도 이 자국 이기주의에 아주 그 철저히 복무하는 나라지 않습니까? 근데 이 고민이 많을 수밖에 없죠. 이 다변화되는 맞습니다. 세계 정세에서. 그러니까 윤석열 정권에 대해서 기대를 아예 저버렸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얼마 전에 낸시 펠로시가 방한을 했는데 뭐 미국 내에 의전 서열 3위 아닙니까? 3위고 실제 권력 서열은 2위죠. 2위. 예. 그렇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휴가 중이라고 만나지 않고 결국은 뭐 전화 통화를 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그저 코미디죠.
코미디죠. 한마디로 말해서 코미디죠. 우리 특히 이제 그 야당 대표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네. 미국 가서 제일 만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하원 의장 네. 또는 이제 상원의 외교위원장 이런 사람들입니다. 그만큼 미국 의회의 이 지도부라는 것은 높은 자리입니다. 그리고 이제 한국하고 달라가지고 미국에는 대통령이 입법권이 없습니다. 우리는 입법권이 있어요. 그런데 국회만 입법권이 있습니다. 미국에는. 그리고 미국에는 예산 편성권이 국회에 있습니다. 우리처럼 기재부가 편성하는 거 아니에요. 아, 그렇군요. 그만큼 미국의 의회의 수장은 높은 자리고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냥 우리나라 국회의장의 위상하고도 또 다르네요. 완전 다르네요. 위상도 높을 뿐더러 그리고 미국이 전 세계의 최고 국가 아닙니까? 그렇죠. 야, 이런 거는 그러면 낸시 펠로시가 온다면은 일부러 부탁해서라도 만나야 만나야 되는 차원인데요. 제가 보기에는 이게 좀 넌센스라는 생각이 드는 게 아마 외교부에서 보고서가 이렇게 올라갔을 겁니다. 어떤? 낸시 펠로시를 만났을 때의 장단점. 중국 문제라든가 그런 이야기도 있었을 겁니다. 물론 네. 그렇게 봤을 때 이게 심오하게 판단하지 않고 그냥 아이고 지난번에 우리가 과도하게 중국을 배제했다. 그렇죠. 나토 회의에 참석한 것으로서 탈중국화도 중국이 있었고. 굉장히 기분 나빴을 거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그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이번에 낸시 펠로시 만나지 말지 뭐 이 정도로 저는 단순하게 생각했다. 뭐 이런 예측이 들고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보통 이제 외교부라든가 부처에서 보고서가 올라갈 때 1, 2, 3 하지만은 한두 개 정도는 굵은 글씨로 써가지고 정치적 판단, 외교적 판단을 하도록 보고서를 올립니다만은 제가 보기에는 외교부에서 그렇게 하지 않은 걸로 네. 그냥 평이하게 경우의 수에 대해서 대통령이 판단해라라고 올렸고 대통령이라든가 참모들은 별 판단 없이 지난번과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낸시 펠로시 만나지 말자. 저는 이렇게 판단했을 거라고 예측합니다. 이야, 그렇군요. 그러니까 미국이 윤석열 정부를 패싱하거나 포기를 한 이유가 관리 가능하지 않아서라는 썰이 있습니다. 관리 가능하지 않아서이기도 하고 예. 관리 안 해도 알아서 잘할 것 같으니까 알아서? 라는 생각도 있을 겁니다. 알아서 잘한다는 어떤 의미죠? 미국이 생각하는 범주 밖으로 아이디어를 낸다거나 그런 일은 없을 거라는 거죠. 신경 안 써도 제 그렇죠. 수준이 너무나 극명하게 보이기 때문에 그런 거 알아서 길 거니까. 뭐 특히 이번에 이제 광복절 경축사 문제에서 진보 언론들도 빠뜨리는 게 있던데요. 예. 한미일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이야기합니다. 한미일 맞아요. 예, 한반도 전략이라든가 대북 관계 이야기를 하면서. 근데 북한은 일본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한반도 문제에 일본이 개입되는 것 자체를 싫어합니다. 그렇죠. 근데 지금 윤석열 정부는 뜬금없이 한미일 이야기를 합니다. 한미일 공조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봤을 때는 반도체 칩이라든가 코드 문제에 대해서 윤석열 정부 동안 어떤 결단이 나올 것 같습니다. 굉장히 친일적인. 코드에 가입하는 것도 그럴 가능성도 있고 치포에 있어서도 좀 더 적극적으로 나올 가능성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은 일본 우리 일제강점기 시절에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보편적인 인도주의적 접근을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한일 관계는 보편적 인도적 관계가 아닙니다. 그렇죠. 우리가 36년간 일제 강점기를 겪었다고 하는 특수 관계입니다. 그것을 이해 못하는 대통령이라고 하는 것은 저는 한반도에서 우리가 일제 강점기를 겪은 대통령으로서 도저히 참 이해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렇죠. 지금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이 3사 리스크가 있다고 해요. 3사 리스크. 네. 첫 번째는 인사 리스크가 있다. 인사를 잘못해서 국민들이 윤석열 정부를 불신한다가 있고. 자, 두 번째는 여사 리스크. 여사 리스크. 김건희 여사 그렇죠. 말씀하시는 거죠? 네, 인사, 여사. 나머지 하나는 법사? 오, 맞췄어요. 요즘 건진법사 기사가 많이 떠가지고. 예. 네. 건진, 천공. 네. 대통령이 용산으로 가야 돼. 용산. 여의주를 물고 가야 돼. 뭐 이런, 예. 법사 리스크, 여사 리스크, 인사 리스크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 하준수 의원 말 좀 시켜야 되는데. 우리 정치학 박사님이신 우리. 잘 적고 있습니다. 여기 한미일. 네. 네, 오늘 진짜 이 고급 공부를 하는 거예요. 네, 너무 좋습니다. 아니에요. 자, 그러면 이제 다음 얘기로 넘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자, 언론의 카르텔에 대해서 여러 방면으로 좀 파헤쳐 볼 텐데,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고. 네. 우리가 언론이 어떤 식으로 작동하는가, 언론은 분명히 진실을 보도하는 것인데, 그쵸. 자, 지금 윤석열 정부의 지지율이 많이 떨어져 있단 말이죠. 많이 떨어져 있는데, 지금 불과 3개월 만에 30%대, 20%대로 떨어졌는데, 과거에도 이런 일들이 있었단 말이죠. 바로 2008년도에 이명박 정부 때
16.9%까지 내려갔거든요. 그걸 우리 또 하준수 의원이 기사도 찾고 하면서 맞습니다. 많이 준비를 해왔어요. 네. 자, 그 기사 준비하시는 동안 우리 또 저 준비를 해주시면 네, 알겠습니다. 우리 박진영 교수님하고 좀 얘기를 좀 할게요. 지금 현황 관련해서 우리 시민 여러분들이, 국민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것은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네. 전당대회 뭐 이제 확대명이라고 해도 그렇죠. 이재명 네네네. 당대표는 기정사실인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고, 저는 여론조사에서 1차 여론조사에서 당원들 당신보다 더 많이 나올 거라고 생각 못 했거든요. 네네. 근데 당원 조사는 지금 74% 정도 되는데 일반 국민 여론조사에서 반올림에서 80%. 네네. 예, 그렇게 나왔죠. 근데 지금 중요한 것은 최고위원인데 네네. 최고위원 투표 전략에 대해서 우리 진영 내부에서도 조금 다른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좀 가장 글쎄요. 효과적인 저는 뭐 순리대로 가지 않을까. 순리대로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면요. 현재 순위가 거의 고착화 될 거라고 고착화된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박찬대 의원이 갑자기 이제 5위가 돼서 2주차 네네. 끝나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불안해 하세요. 네네. 그리고 또, 아니, 이재명 의원이 지금 후원회장도 하고, 대놓고 박찬대를 수석 만들어주세요 말은 못해도, 네네. 그래도 이 사인을 주고 이거 하고 있는데, 네네. 왜 사람들이 그걸 못 알아채냐. 박찬대에게 표를 좀 더 줘서 6위 윤영찬 후보와의 격차를 좀 떨어뜨려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고. 아마 박찬대 의원의 인지도가 낮아서 그럴 겁니다. 맞습니다. 인지도가 낮은 건데, 인지도를 높이려면 흔히 하는 말로 사고를 한번 쳐야 됩니다. 사고를 한번 쳐야 되는데, 네. 그 사고는 가능하면은 윤석열 정부와 맞짱 뜨는 모습, 이런 모습들을 한번 보여주시면 좋지 않을까. 박찬대 의원이. 예,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듣고 있습니까? 박찬대 의원님? 예, 그게 필요하네요. 예, 뭔가 존재감을 나타낼 수 있는. 그렇죠. 네, 그게 사실 필요하다. 이제 그 다음 구성되는 지도부에서의 박찬대 의원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은 좀 통합적인 측면, 그렇죠. 윤활유적인 측면들, 맞아요. 그리고 야권 내에 좀 더 이 다양한 계파들을 아우를 수 있어야 되고, 좀 더 넘어선다면은 여권이 분화될 가능성이 있잖아요. 국민의힘이 분화될 가능성이 저는 그렇죠.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맞습니다. 그런 분들과의 연대의 모습, 이런 일들도 해야 됩니다만은 지금 당면한 선거의 시기에서는 간결하게 눈에 확 띄어야 됩니다. 그거는 뭐냐면은 가장 날카롭게 윤석열 정부와 싸우는 모습들, 이런 모습인데, 그런 모습들을 지금 남은 기간 동안 한두 번이라도 보여주신다면은 저는 또 상승의 모멘텀이 생기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야, 근데 진짜 전략가 맞으시네요. 맞습니다. 사람들의 그 이 이미지 속에 확 각인되는 뭔가를 지금 만들 그렇죠. 필요가 있다. 지금 박찬대가 누군지 모르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맞아요. 네. 예. 그런 의미에서 사고를 쳐야 된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우리 박찬대 의원 뭐 사적으로 또 통화도 하시는 사이 아닙니까? 사적으로 한 번씩 봅니다. 그러니까 좀 코치를 좀 해주시고 박찬대 의원이 실제로 만나 보면 상당히 진솔한 사람이고, 일단 노래 잘하는 거는 뭐 일단 소문이 났는데 네. 아무튼 조금 더 본인의 이미지를 강렬하게 각인시킬 수 있는 어떤 모멘텀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하시네요. 자, 아무튼 자, 우리 하준소이 의원, 예, 정알못 하준소 의원께서 자, 이번 주에 이제 첫 방송을 위해서 어디를 다녀오셨잖아요. 어디 다녀왔어요? 그 네. 조선일보랑 네. 동아일보 갔다 왔습니다. 아, 그래요? 네. 만났습니까? 누굴 만났습니까? 조선일보, 동아일보 가서 뭐 누구를 만나야 될 거 아닙니까? 아니, 앞에만 갔다 왔습니다. 왜냐면 지금 우리 방송이 이래 지금. 첫 방송인데 준비가 좀 덜 돼가지고 예. 어떤 걸 팩트 헌팅할지 모르겠어가지고 그냥 앞으로 많이 갈 걸 한번 가보자. 많이 갈 곳을 가보자. 그래서 해서 조선일보 앞에 탐색 가봤고. 한번 하고 왔습니다. 저는 지금 동아일보 미디어센터 건물에서 왔습니다. 아, DDMC라고. DDMC. 예. 그러시구나. 그냥 앞에만 갔다 왔다. 이야, 큰일 났네. 아니, 정보를 주시면 제가 뭐 아, 그래요? 네, 그러면 가보도록 다음 하겠습니다. 주에는 그거 어때요? 며칠 전에 나경원 그 전 의원, 지금 동작을 지역위원장이죠? 네네. 그 왜 국민의힘 그 의원들 막 데려와가지고 동작 그 남성역 앞에 사계시장 그 좁은 골목에서 막 카메라 방송 해가지고 그 주변 주민들한테 불편함을 입히고, 또 그 근처에서 고깃집에서
회식을 했다면서요. 밥만 먹은 게 아니고 밥은 먹을 수 있지. 밥도 먹고 술도 먹고 건배하고 나경원 연호하고 막 그러니까 이제 주민분들하고 이제 실랑이가 있었고 경찰이 직접 출동했다. 근데 경찰이 출동하고 보니까 나경원은 도망가고 없더라. 뭐 이런 일이 있는데 그 식당에 한번 가보시는 거 어떻습니까? 그래서 자초지종을 팩트를 헌팅하는 거죠.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예, 한번 제가 가보시고. 갑니다. 네. 자 그리고 그 네. 저기 또 한 가지 저번에 아이디어 말씀하셨잖아요. 아, 예. 그 이재용 부회장 50만 원 그 고깃집에서 이재용 부회장이 50만 원을 알바생들한테 줬대요. 이재용 부회장이 고깃집에 갔는데 너무 고기 알바생들한테 먹고 이제 알바생들한테 팁으로 수관도- 50만 원을 줬대요. 줄 수 있죠. 예, 알바생들한테 줄 수 있죠. 근데, 근데 그게 이게 왜 기사가 되는지 모르겠다. 기사화가 됐다. 네, 그래서 그리고 이재용 부회장 재력을 생각했을 때 뭐 그 정도 할 수 50만 있지. 원이면 저한테 한 500원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 그래서 굳이 이런 네. 기사를 언론들이 써대는 네, 그러니까요. 게 참 부끄러운 일이다. 네, 굳이? 예. 부산의 고깃집입니까? 네, 부산 예. 가고 싶어가지고. 부산은 가지 마시고요. 예, 우리 제작비가 안 되기 때문에 부산은 가지 마시고 그러면 그 기사들을 쓴 네. 기자를 찾아가서 인터뷰를 한번 해보는 것도 아, 좋네요. 네. 예. 네. 기자들은 서울에 있을 테니까. 아, 예, 서울이요? 부산까지는 제작비가 안 돼요. 네, 이 뭐 슈퍼챗도 안 나오고. 뭐. 갑니다. 예, 부산은 가지 마시고. 예, 그 기사를 쓴 한국경제인가 뭐 있더라고요. 한국경제. 그러니까. 예. 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예, 공부해가지고. 참 뭐 이재용 그 부회장의 마음이 참 따뜻하더라. 뭐였죠 그 워딩이 참 따뜻하더라. 참 뭐 선행 지혜롭더라. 참 지혜롭더라. 네. 뭐 따뜻하더라 이러면서 이제 그런 걸 소위 말해서 우리 전문 용어로 헐겠다. 하도 빨아줘가지고 하도 빨아줘서 헐겠다 이 자식들아. 이해됐습니다. 예, 하도 넙죽넙죽 빨아줘서 그런 얘기를 하죠. 자 그러면 나경원 그 전 의원 그거하고 네. 이재용 부회장 기사 쓴 예, 그 그 다음 두 개를 주 한번 우리 가보도록 예, 하겠습니다. 한번 팩트 헌팅을 한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그 하준수 의원이 준비한 이제 네. 본 주제로 들어가겠습니다. 이재명과 보수 언론. 자, 과거 이명박 정권 시절의 지지율 변화 추이와 그들이 언론을 통해서 해왔던 것들을 검토해 보면서 지금과 한번 대비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자 이게 그 이명박 대통령의 그 당시 대통령의 지지율 변화군요. 네, 맞습니다. 2008년 2월 17일부터 해서 53.4에서 급격하게 떨어지죠. 이때가 이제 그 광우병 촛불 전국이죠. 그렇죠. 예, 광우병 촛불 전국이고 6월 7일에 보니까 17%, 16.9%로 제가 기억합니다. 이 정도 됐었고. 근데 서서히 상승하네요. 예, 말씀- 약간 그 나이키 모양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나이키? 나이키. 아, 네. 나이키야. 이렇게 신박해. 이렇게 순수한 청년이 나이키. 예, 나이키. 네, 자, 여기 나이키 말씀하신 뭐야? 대로 그 네네. 급격히 떨어지는 게 광우병 그 촛불 집회 그때 떨어지는 거고 네. 서서 이렇게 반등하기 시작하는데 네. 제가 그 반등하는 이유를 찾아봤습니다. 예. 네, 여기 어. 보시면 여기 즐겨찾기 예. 예. 모아놨습니다. 준비 많이 했구나. 네, 맞습니다. 네네네.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시민들이 뭐 안티 이명박 카페도 만들고 뭐 대통령 탄핵 서명도 막 100만이 넘고 막 그랬죠. 네, 맞습니다. 150만. 예, 그랬죠. 예. 그래서 이 그 중고등학생들도 그때 나왔었어요. 그렇죠. 카페 예, 갔죠. 예. 중고등학생들이 나와서 촛불 시위를 하고 이러니까 이명박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청와대 뒷산에서 아침 이슬을 부르는 국민들의 소리를 들으면서 눈물을 흘렸다. 아 진짜 이 샵슐레이션들 진짜. 예, 그랬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자 이런 그 이 지지율이 떨어지는 것을 반등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언론을 이용했나? 자 첫 번째가 뭡니까? 첫 번째가 네. 결국은 전 정권 수사네요. 전 정권 수사. 네, 2008년 5월 2일 기사고요. 네네. 이 당시에 지지율이 30%대 정도 됐다고 30%대. 합니다. 네. 국세청 노 전 대통령 최측근 운영하는 제주도 골프장 전격 세무조사. 이제 외곽부터 치고 들어가는 거죠. 그렇죠. 네, 외곽부터. 그러네요. 네. 자, 그리고요. 네, 설명해 주세요.
예. 네. 다음 걸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걸로 넘어가시겠답니다. 네, 이렇게 외곽부터 이제 치고 들어가는 거예요. 예. 아, 그리고 외곽부터. 노무현 대통령이 자주 가던 삼계탕 집도 털고, 토속촌. 예, 토속촌 삼계탕 아시네요. 네. 사장님하고 한테 지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예. 그랬죠. 그리고 그 당시 검찰총장이 임채진. 임채진. 예, 임채진이었죠. 그래서 사정을 멈추지 않겠다. 뭐 이렇게 하면서 예, 노사모 참여연대 등 뭐 대책을 많이 강구를 했었죠. 자, 그다음 기사 한번 보여주세요. 그래서 이런 기사들을 또 조선일보가 이제 지원 사격을 하는 거죠. 이명박 정부에 대해서 촛불이 배후 세력이 있다. 촛불은 국민의 순수한 뜻이 아니라 촛불 뒤에 어떤 특정 세력이 존재한다. 색깔론이죠. 색깔론. 이 뒤에 뭐 노무현, 노사모가 있다. 무슨 특정 세력들이 있다. 이렇게 한 거죠. 촛불 뒤에 배후 세력은 누구인가. 이게 아까 말씀하셨던 언론 카르텔 뭐 그런 거. 그렇죠. 예. 그러니까 송희영 논설실장. 조선일보죠. 이게 언제입니까? 이게 2008년 5월 30일입니다. 5월 30일 날 지지율 한번 보겠습니다. 네, 지지를 한번 보시죠. 네. 5월 30일, 31일 22%대를 찍고 22%. 있네요. 네. 이제 점점 내려가고 있으니까 네. 이제 촛불 세력에 대한 정체성에 대해서 이제 부정하기 시작하고요. 그 전에는 노무현 대통령의 외곽부터 이제 치고 들어오는 거죠. 예. 자, 그 다음에 지지율이 더 떨어집니다. 자, 그 다음 준비한 기사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잠시만요. 준비 많이 했구나. 엄청 많이 예, 했습니다. 생각보다 우리 하준수 요원을 걱정 안 해도 되겠어요. 예. 예. 그 다음에. 다음 기사는 예. 청와대 메인 서버 드디어- 봉화마을로 통째로 가져가. 네, 네. 드디어 노무현 대통령의 그 대통령 자료 그것을 양해를 구하고 자료를 카피를 해서 갔는데 이걸 가지고 이제 들어온 거죠. 청와대 메인 서버를 봉화마을로 통째로 가져가. 이게 뭐 거짓 뉴스죠. 가짜 뉴스. 가짜 뉴스죠. 가짜 뉴스죠. 네. 자, 이렇게 딱 하니 이제 국면 전환을 시켜버리는 거죠. 전 정권 수사. 야, 이게 충분히 지금도 가능하다는 생각이 저는 들어요. 지금도 가능하죠. 비슷하게 예를 들자면 지금 서해 공무원 월북 사건 문제, 그렇죠. 그다음에 동해안 어부 송환 사건 이런 것들이 비슷한 흔히 하는 말로 데이터를 지웠다. 국정원장이 뭐 그다음에 국방부에서 조작했다 이런 이야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서훈 국정원장, 뭐 박정우 국정원장 전부 다 압수수색 지금 들어갔어요. 그렇죠, 네, 네. 예, 들어가서 야, 이게 뻔한 건데도 국민들은 거기에 이제 또 흔들린단 말이죠. 네. 심각합니다. 자, 그다음 예, 말씀하세요. 언론이 가지고 있는 그 흔히 하는 힘이죠. 힘. 예. 언론의 힘. 왜곡된 가짜 뉴스를 진실인 것처럼 만들어서 퍼뜨릴 수 있는 영향력인 거죠. 그렇죠. 특정 의도를 가지고. 그렇죠. 특정한 의도를 가지고. 자, 그다음 기사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이 청와대 메인 서버를 노무현 대통령이 불법으로 가져갔다. 이걸로 이제 국면 전환을 시도를 했고요. 그래서 봉화마을에 간 게 원본이다라고 했는데 노무현 대통령 측은 복사본이고 이미 양해를 구한 건이다.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전 대통령이 그리고 사실 우리 박 교수님께서는 아시겠지만 디지털 정부를 만든 게 사실 노무현 대통령이죠. 노무현 예, 예. 대통령이었죠. 네. 그 노무현 정부 때 얘기를 잠시 좀 해주신다면. 노무현 대통령이 저런 쪽에 굉장히 좀 밝으셨던 모양이에요. 그렇죠. 청와대에 있을 때부터 이제 이지원 시스템이라고 해서 네. 개발하는데도 노무현 대통령이 그렇죠. 의견을 냈고요. 네네. 그리고 흔히 하는 민주주의 2.0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전자정부 시스템을 그때 구상을 했고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아마 대한민국이 그 규모의 문제에서는 네. 우리가 뭐 인구라든가 영토, 경제 규모가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정도 세계 10위권 나라에서 전자정부를 가장 앞서가는 나라가 아니었나. 그럼 뭐 노무현 대통령이 만든 업적이기도 하죠. 네. 그렇죠. 그리고 뭐 해외를 나가봐도 미국도 마찬가지고 유럽도 마찬가지고 정말 느려요. 느리죠. 행정 시스템도 진짜 여권 하나 하는데 한두 달 그렇죠. 기본으로 네. 걸리고요. 체류 허가증 이런 거 하는데 우리나라만큼 빠른 데가 없어요. 전 세계에서 아마 이 행정 서비스의 속도 부분에서는 가장 빠를 겁니다. 예, 맞습니다. 예, 이 아무것도 아닌 걸 가지고 노무현 정권 그러니까 전 정권 수사를 통해서 이명박 정부의 위기를 돌파하기 위해서 언론을 이용했다라는 거죠. 자, 그다음 보겠습니다. 네. 자, 준비 많이 해오셨네요. 네. 이제 자, 그래서 그 당시 임채진 검찰총장이 예,
사정을 멈추지 않겠다. 자, 사정이 뭐라고요? 사정이 있나 보죠. 아니, 그러니까 지금 상상하는 그게 아니에요. 예, 이게 지금 방송 사고 날 수 있으니까 그 사정이 아니에요. 예. 네, 사정기관. 예. 네. 미안해요. 네. 예, 어디까지나 컨셉. 아까 컨셉으로. 말씀하셨던 그 네, 사정기관. 네, 그렇죠. 자, 임채정 검찰총장이 사정을 멈추지 않겠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건 뭐 굳이 뭐 내용을 안 보고 가도 될 것 같고. 네, 이런 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전 정권 수사를 통해서 이명박 정권의 위기를 극복하려고 했다. 자, 이제 이게 나옵니다. 박연차 커넥션. 야, 예. 박연차 커넥션. 예. 드러나면 전 정권 치명상. 이렇게. 네. 자, 뭐 여기에 대해서 하실 말씀 없으세요? 이게 언제예요? 박연차 예, 씨 2008년 12월 11일이고요. 예, 전격 소환 이후 네. 예, 직접 챙긴 386 정치인, 고위 인사 실명 나더라. 부산 경남 지역 한나라 인사들도 연루 가능성. 네. 근데 이 당시에 지지율이 조금 올라가가지고 올라갔습니까? 네. 2008년 12월? 네. 11일이요. 네, 34% 정도대를 아, 그러네요. 찍습니다. 그러니까 전 정권 수사를 하기 시작하면서 이제 반등을 했네요. 말 그대로 나이키가 되고 있군요. 네. 나이키가. 예. 그렇군요. 자,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시간 네. 좀 많이 지났네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박연차 커넥션에 대해서 또 기사가 하나 더 준비되어 있죠. 네, 맞습니다. 노 전 대통령 포함해서 다 털어버릴 것이다. 이게 또 3월 31일. 네. 꽤 오랜 기간 동안 가져갔네요. 여기에 또 대검 중수부 검사장이 이인규네. 이인규. 네. 네, 이 당시 지지율은 이제 36%까지 올라갔어요. 예, 이제 가족까지 건드리기 시작하죠. 네. 노무현 대통령 조카 사위에 뭐 500만 달러를 송금했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고요. 사실 이런 내용들이 검찰에서 흘리지 않으면 나올 수 없잖아요. 그렇죠. 예. 저는 이 검찰의 수사 속도와 그 다음에 언론의 보도 속도, 그 다음에 그 당시에 이명박 대통령, 이명박 정부가 한 행위가 직접적으로 명령이 내려오는 시기를 한번 구별해서 표를 한번 만들어 봤으면 좋겠어요. 아, 표를. 이게 아마 저는 순환되듯이 언론과 검찰이 커넥션에 의해서 정보가 흘러나오고 기사를 쓰고 이명박 대통령의 정치적 메시지가 나오고 하는 그런 순서가 저는 연결될 것 같아요. 그렇죠.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기획하고 하는 최상위 포식자가 저는 있다. 네, 그런 생각이 드는 게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기서 보면요, 예. 이 흔히 하는 말로 이지원 시스템에 복사본을 갖고 갔는데 네. 애초에 원본을 갖고 갔다라고 기사가 먼저 나오잖아요. 예. 근데 노무현 대통령은 이미 이명박 정부와 협의가 된 상태에서 갖고 간 거란 말입니다. 그렇죠. 근데 그걸 모른 척하고 기사를 내는 거예요. 예. 기사를 내고 그 뒤에 보면은 정책위 의장이라는 사람이 이거는 국정문란 행위다. 라고 이제 그 당시 여당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한나라당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검찰에서 수사가 들어가고 이 순서를 한번 보시자고요. 그리고 또 마찬가지입니다. 이 촛불 시위에 대해서 예. 배후가 있다라고 특정 언론이 먼저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죠. 먼저 이야기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청와대에서 의심의 메시지가 나오고요. 이런 순서들이 저는 정해져 있다고 봅니다. 이게 바로 정치 기획을 특정 언론이 먼저 해서 적극적으로 저는 개입했다라는 증거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언론, 검찰, 뭐 지금 그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가장 잘했던 게 그거 아닙니까? 그렇죠. 기자들과의 호흡 관계죠. 그렇죠. 법조 출입 기자들과는 정말 진심인 관계였다. 심지어 전 정권에서 한동훈이 그 사법연수원, 법무연수원이었나요? 그 좌천될 때 그렇죠. 예. 기자들이 진짜 울었다더라고요. 예. 기사 제공 그렇지. 처가 없어졌다라는 그렇죠. 뭐 이야기인 거죠. 한동훈 그 별명이 빨간펜 선생님, 뭐 이제 보도국장. 그러니까 워낙 요런 사건은 JTBC, 요런 사건은 SBS, 뭐 이런 걸 너무 특히 이제 검찰이나 법무부 같은 경우에는 네. 단순 취재에서 기사가 잘 안 나옵니다. 취재원이 분명히 존재해가지고 재판을 하는 사람, 기소한 사람만이 그 사실을 알 수 있는 거죠. 네. 공소장이나 이런 것들을 공개하지 않는 상황이면은 네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검사를 직접 아는 거, 그 다음에 판사를 직접 아는 것, 그렇지 않으면 취재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거기에 서로가 이제 종속되는 관계로 끌려가는 거죠. 그렇군요. 팩트 체크 해봐도 재밌을 것 같습니다. 팩트 체크? 네. 예, 해주세요. 제가 하겠습니다. 하준수 의원이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네. 예.
자, 다음 기사는 자, 그다음에 이거죠. 네. 이거네요, 이거. 예, 예, 그렇죠. 예, 저기 준비한 거. 자, 드디어 치명적인 뉴스들이 흘러나오기 시작합니다. 시계. 예. 권양숙 여사에게 노무현 전 대통령의 시계를 줬다. 이 얘기가 나죠. 소위 말하는 논두렁 시계. 논두렁 시계, 논두렁에 버렸다. 이것도요. 노무현 대통령이 검찰에 출두해서 그 버스 타고 오셨잖아요. 출두해서 노무현 대통령이 검찰에 증언한 내용이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그래서 아니 시계를 왜 그 비싼 시계를 논두렁에 버렸냐 하니까 집에 가서 물어보겠다고 했다. 이게 언론에 그대로 흘러나온다는 얘기죠. 야, 이건 정말 다시 생각해도 진짜 분노가 치미네요. 수사 사실을 언론에 흘리는 것도 문제가 되는데 네. 그것도 가짜 뉴스를 흘린 그렇죠. 거지 않습니까? 예. 자, 그때 그 당시 신동욱 SBS 앵커, 지금 TV조선 9시 진행자예요. 신동욱이. 예, 신동욱이. 자, 그 당시에 분노가 치밀지만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하는 의미에서 다시 한번 그 기사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틀어주세요. 권양숙 여사가 노무현 전 대통령의 회갑 선물로 받은 1억 원짜리 명품 시계 2개를 논두렁에 버렸다고 노 전 대통령이 검찰에서 진술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 자체가 본질은 아닌 듯합니다만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습니다. 이성재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지난달 30일 검찰에 소환된 노무현 전 대통령은 우병우 통일과장으로부터 박영차 전 태광실업 회장으로부터 받은 명품 시계를 받아 어떻게 처리했는지에 대해 질문을 받았습니다. 이 시계는 박 전 회장이 지난 2006년 회갑 선물로 노 전 대통령 부부에게 전달한 것으로 남녀형 각각 1억 원을 호가하는 고가품입니다. 이에 대해 노 전 대통령은 권 여사가 자기 몰래 시계를 받아 보관하다가 지난해 박 전 회장에 대한 수사가 시작되자 시계 2개를 모두 봉화마을 논두렁에 버렸다고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비싼 시계를 논두렁에 버린 이유에 대해서 집에 가서 물어보겠다며 노 전 대통령이 답변을 피했다고 검찰은 밝혔습니다. 이게 그만해 주셔야 돼요. 이게 다 사실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만약에 실제로 그렇게 얘기했다고 하더라도 검찰의 진술 내용을 언론이 바로 받아 쓴다는 것은 이건 말이 안 되는. 저때 한번 보십시오. 수사한 사람이 누군지. 우병우 중수 1과장입니다. 예, 우병우입니다. 우병우. 우병우입니다. 예. 그 민정수석이었던 박근혜 정부 때. 예. 거꾸로 읽어도 우영우 아니고요. 우병우. 우병우 중수 1과장. 저는 뭐 언론의 행태는 지금이나 그때나 별반 다르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또 하나 현재 시점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저 당시에 노무현 수사 받고 검찰에 가서 다 털어놔라고 노무현 대통령을 압박했던 민주당 소속 정치인들이 있었습니다. 네. 네, 그분들을 제가 실명을 제가 밝힐 수는 없습니다만 검색하면 나옵니다. 근데 그런 행태가 지금 민주당의 전당대회에서 똑같이 반복되고 있다는 있죠.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분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네. 실제로 또 이 논두렁 시계 사건은 국민들에게 각인돼 있죠. 어떤 그렇죠. 쪽으로든. 그러니까 이게 실제로 뭐 전문 그 심리학과 교수 뭐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심리학과 교수의 자문을 받아서 어떻게 하면 노무현이라는 사람을 도덕적으로 가장 타격을 입힐 수 있는가를 자기들끼리 연구를 했다는 거예요. 자문을 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논두렁 시계 사건으로 결국은 노무현 대통령을 그래서 얼마 있지 않아서 돌아가신 거죠. 2009년 5월 23일이죠. 예, 23일에 돌아가시게 됩니다. 자, 그때 지지율 한번 볼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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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월 13일에 37.4 노무현 대통령이 돌아가시고 이제 점점 그래서 50%대까지 회복이 되게 됩니다. 자, 이 그래프를 보면서 지금 윤석열의 지지율이 최단기간 내에 3개월 만에 지금 빠지고 있는데 지금 벌써 뭐 탄핵을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윤석열 퇴진, 뭐 김건희 특검 좋습니다. 다 좋은데 쉽게 이 가능할 거라고 보세요? 저는 뭐 어렵다고 봅니다. 어렵다고 보는 근본적인 차이는 뭐 같은 뭐 초록이 동색입니다만 실력의 차이가 확연히 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의 실력의 차이가 확연히 있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네네. 이명박 대통령이 윤석열 대통령하고 본인을 비교하면 굉장히 기분 나빠할 겁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 윤석열 정부 하에서도 이런 그 이명박이 언론을 이용했던 이런 작업들을 말 그대로
다시 재연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렇죠. 재연할 가능성은 있습니다만은 네. 한편으로는 국민이 한 번 속지 두 번 속지 않습니다. 그런 측면도 존재하고 있고요. 네. 이명박 정부 시절에는 네. 저 당시에 이제 이 쇠고기 파동이라고 하는 것은 정책 실패입니다. 정책 실패입니다. 정책 실패로서 이명박 대통령이 정책을 잘못한 거지 이명박 대통령의 자질의 문제라든가 태도의 문제를 문제 삼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지금 윤석열 정부는 정책이 아예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정책 실패할 것도 없고요. 네. 우리 국민들은 윤석열 대통령의 정책 실패가 아니라 태도와 대통령으로서 자질 문제에 대해서 근본적인 회의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떤 다른 정책을 실시한다거나 또는 사정 국면을 통해 가지고 이 지지율을 올린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있더라도 국민들이 속지 않을 거다. 그런 생각을 할 겁니다. 그렇군요. 자, 다시는 우리 국민들이 속지 않을 거다. 그때의 국민들과 지금의 국민들은 다르다. 다르죠. 네. 각성을 했고 또 노무현 대통령께서 돌아가시면서 우리는 또 모두가 마음의 그 부채감을 또 가지게 그렇죠. 됐고 네. 그래서 우리 민주시민들의 의식이 고양이 된 측면도 있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벌어지면 안 되지만 자, 그러면 이제 현실로 돌아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흐름이 상당히 무섭고 실제로 지금도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다. 그러면 자, 윤석열 정부 하에서도 그 지지율을 만회하고 또 국민들에게 이 다른 데로 눈을 돌리게 하기 위해서 전 정권, 문재인 정권 또는 지금 가장 그 차기 대권 주자로 유망한 이재명을 공격할 가능성이 공격하지 많죠. 않겠는가. 그럴 가능성이 많다고 봅니다. 네, 그렇게 생각을 해요. 자, 그러면 일단 그 보수 언론은 언제부터 이재명 의원과 그래도 가깝다고 할 수 있잖아요. 사람들은 잘 모르지만 언제부터 이재명 의원을 이 보수 언론들, 언론 카리텔들은 이재명 의원을 의식하고 적으로 돌리기 시작했나? 저는 뭐 제가 보기에는 일단은 지난 대선인 것 같아요. 지난 대선. 네, 지난 대선인 것 같아요. 그 전에도 이제 이재명 의원에 대한 공격들은 많이 있었습니다만은 성남시장이라든가 성남시부터. 경기지사를 할 때는 그래도 이제 초점이 다 맞춰지진 않았죠. 다 맞춰지진 않았는데 언론이 기획해서 대선 후보가 되었다고 느껴지는 윤석열 후보가 본격적으로 등장하고 이재명 후보와의 대립구도가 만들어지면서 이게 그 극심해지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이런 얘기가 돌아요. 이 우리 민주 진영을 지지하고 이제 민주당을 지지하시는 분들도 얼마나 속이 상하면 정말 조금만 민주당이 혼연일체가 돼서 이번 대선을 치러냈다면 정말 이 불리한 구도 속에서도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됐을 텐데 속이 상하니까 이재명 같은 그 유능한 진짜 산삼을 민주당에 던져줬는데 이것들이 도라지인 줄 알고 묻혀먹고 있다고. 예? 윤석열을 그렇게 그럴싸하게 포장해서 대통령 만드는 거 봐라. 어떻게 민주당은 이재명 같은 그런 보석을 산삼을 던져줬는데 도라지인 줄 알고 묻혀먹냐. 그런 그 토로를 하시는 분들을 진짜 봤어요. 그러게요. 그 언론 환경에 대한 전략적 이해가 좀 부족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민주당뿐만이 아니고 문재인 정부 동안 우리가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표현이 그렇습니다만은 당근과 채찍을 잘 쓰는 게 전략이거든요. 전략인데 문재인 정부와 우리 민주당은 당근도 제대로 쓴 적이 없고 채찍은 뭐 말할 필요도 없죠. 한 번도 제대로 된 채찍을 든 적이 없죠. 이명박 정부의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명박 정부가 종편을 허용했잖아요. 허용했죠. 종편을 허용했잖아요. 그게 닭이 먼저인지 계란이 먼저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명박 정부와 언론은 정말 밀착 관계였습니다. 그런 관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박근혜 정부와는 또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는 언론의 도움을 받는 것 이상의 존재하던 좀 정권이었습니다. 사실은 그런 측면이 있다 보니까 좀 언론을 무시한 측면도 있습니다. 네. 그게 나중에 결국은 태블릿 PC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언론에서 보수 언론 일부도 박근혜 정부와 등을 돌리는 상황들 뭐 이런 상황들까지 만들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면은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을 집권했을 때 언론에 대해서 칼을 들든가 채찍을 들든가 아니면 일부 흔히 하는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당근을 들든가 그런 전략을 택했어야 되는데 전혀 그렇게 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아쉬웠다.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제대로 통과시키든가 맞아요. 아니면 아예 꺼내지를 말든가 전략적으로 본다면은. 아유, 그 얘기도 좀 안 할 수 없는 게 최근에 민주당이 검찰 개혁 법안, 검찰 선진화 법안을 하면서 박병석 국회의장을 포함해서
중을 등으로 바꿔서 그렇죠. 네, 두 개의 범죄, 그러니까 검찰이 수사할 수 있는 그 두 개 부패 범죄와 뭐였죠? 그 두 개 중에서를 중 하지 말고 등으로 하자. 예? 그걸 고집해서 민주당이 등으로 바꿔서 통과를 시켰잖아요. 근데 한동훈이 그걸 그대로 이용해서 시행령으로 지금 이 법안을 무력화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 민주당이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는 뭐 이제 전략의 기본은 그거라고 씁니다. 할 건 하고 말 건 말아라. 한국 그 유권자들이 좋아하는 게 다이나믹스입니다. 깔끔한 거 좋아합니다. 깔끔한 거. 너저분한 거 싫어합니다. 예. 예를 들자면 그 검수완박이라고 하죠. 검찰 정상화법 할 때 6대 범죄에 대해서 저는 다 없애야 됐다고 생각합니다. 다 없애고 그냥 흔히 하는 표현으로 당시에 보수 언론이 엄청나게 씹어댔을 겁니다. 그러면 욕 한번 먹고 넘어가는 겁니다. 그렇지. 때가 되면은 또 우리가 또 다른 정책으로서 잘하고 하면은 망각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나 제도를 할 때 이걸 완벽하게 하지 못하고 너저분하게 함으로 인해 가지고 흔히 하는 말로 뭐도 잃고 구럭도 잃고 개도 잃는다. 이런 표현을 저는 뭐 쓰고 싶습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처리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기업 의견도 들어주고 또 노동자의 권익도 이해하고 이런 법 없습니다. 그렇죠.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흔히 하는 말로 죽음의 외주화법이라고 하는 외주제도라고 하는 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노동자들을 위한 법이면은 노동자들을 위하도록 제대로 통과시켜 줘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노동자들의 지지라도 얻어야죠. 근데 그거를 잡탕을 만들어 버려가지고 노동자의 지지도 뭐 얻었고 그렇다고 그러면 그 대기업이 지지해 줄까요? 그렇지도 않습니다. 이게 어영부영하는 거. 네 맛도 내 맛도 못 내게 하는 거 이게 민주당이 제일 실패한 거다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참 이재명 의원은 그런 면에서는 정말 현실적이고 실리적이고 그러는데요. 그 이재명 의원이 언제 그런 얘기를 하더군요. 그 김대중 대통령의 그 상인의 현실감과 그렇죠. 네. 예, 서생적 문제의식 네네. 그걸 그 정치적인 최고의 가치로 생각을 한다라는 그래서 1600만이 넘는 우리 국민들이 이재명 후보를 지지를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어쨌거나 이런 사정정국이 시작이 될 것 같은데 교수님이 보셨을 때는 자, 노무현 대통령 때는 뭐 박연차 게이트라든지 그것과 결부해서 뭐 시계, 논두렁 시계 이런 것들로 노무현 대통령을 공격을 했다면 지금은 어떨 것 같습니까? 어떤 것들로 공격할 것 같습니까? 지금 뭐 이재명 후보가 사법적으로 이 흔히 하는 말로 압박을 받고 있는 대부분의 것들을 저는 기소하려고 노력할 거라고 봅니다. 하려고 보는데 제가 보기에는 일단 이제 법화 문제는 제일 먼저 기소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제 법화 문제는 국민의힘 입장에서 본다면 윤석열 정부 입장에서 보면 이재명 후보가 직접적이지 않아요. 그렇죠. 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또 다른 건을 저는 찾아올 거라고 봅니다. 그런 부분에서 이 흔히 하는 말로 두산 문제라든가 성남 FC 문제죠. 성남 FC. 예, 그런 부분들을 갖고 올 거라고 보는데 이게 사실은 성남 FC의 구단주가 이재명 후보지만은 단장이 따로 있습니다. 당연하죠. 운영진이 따로 있습니다. 경영진이 따로 있습니다. 성남시장이니까 구단주가. 네, 근데 경영진이 따로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재명 후보가 개인적인 또는 뭐 성남시가 어떤 이익을 취하는 게 전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아마 여기에 대해서 뭐 제3자 뇌물이라든가 이런 식의 억지로라도 엮어가지고 기소를 할 거라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자, 그러나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 국민들은 한 번 속지 두 번 속지 않는다. 그래서 이러한 어려움들을 우리 국민들이 같이 이겨낼 수 있을 것이다라고 희망적으로. 그렇죠. 기소를 하는데 이게 흔히 하는 말로 정치관계법도 아니고요. 네. 일반 민형사상 범죄이기 때문에 네. 또 재판하는데 심리하고 시간도 엄청나게 걸릴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뭐 웬만하면 다 무죄가 나올 거라고 봅니다. 직접 연관성이 없지 않습니까? 직접 연관성이 없고 흔히 하는 말로 이재명 후보 하는 말로 10원 한 푼 받은 적이 없습니다. 개인적으로. 네. 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는 무죄가 나올 거라고 봅니다만은 그 과정에서 수많은 언론 플레이들이 저는 진행될 거다.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아무튼 우리 그 민주시민 여러분들이 함께 관심을 가져주셔야 되고 그 이재명과 함께 저는 사실 누구를 그 정치인을 아까 누가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시사의 품격 당신은 아직도 이재명을 50% 지지합니까? 뭐 이렇게 질문을 하시던데 50% 아니고요. 51% 신뢰합니다. 정치인은 100% 신뢰라는 게 없어요. 나머지는 그 성과를 보고 그렇죠. 우리가 더 신뢰를 하고 함께 하는 것이지. 그리고 저는 정치인을 지킨다는 말을 참 싫어하는데 함께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재명 의원에 대해서 신뢰를 해서 당대표를 만들고 개혁지도부를 구성한 다음에도
우리 시민들이 할 일이 많죠. 이제 부당한 외압과 정권의 잘못된 탄압으로부터 이제 우리가 보호를 하는 거죠. 그렇죠. 보호하는 거죠. 예, 그렇다고 생각을 하고요. 자, 우리 이제 국민들의 힘으로 막아야 된다. 자, 지금 당대표 선거 이슈, 그러니까 전당대회 관련 선거 이슈가 있는데, 이 당헌 개정 그 80조. 자, 오늘 보니까 그 전당대회 준비위원회에서 기소만 되면 당대표 자격을 상실하는 것에서 하급심에서, 그러니까 1심이죠. 1심 선고로 바꾼 예, 거예요. 하급심에서 선고되면 당대표 자격을 상실하는 것으로 전준위에서 결정을 했다고 합니다. 예, 이건 상당히 고무적인 소식이네요. 요 부분은 제가 좀 잘 알고 있는데요. 네, 말씀해 주세요. 이재명 의원과 또는 흔히 하는 뭐 개딸 분들의 이 청원과 관계없이 전준위에서 논의가 됐던 내용입니다. 아, 사전에? 네, 그렇죠. 이 80조 항을 보시면요. 네. 사무총장이 주어입니다. 사무총장이 거기에 대해서 당원권을 정지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다. 할 수 있답니다. 또. 아, 사무총장이 정지할 수 있다. 그리고 또 사무총장이고 또 목적어는 누군가 하면 당직 자료입니다. 이 흔히 하는 규정이 만들어졌을 때는 네. 당대표라든가 지도부급의 그 흔히 정치인을 가정한 것이 아니고요. 당에서 일하는 당직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비리 연루 의혹이 있을 때라고 해서 진행이 됐던 겁니다. 근데 이게 이제 이해찬 대표가 되면서 다시 보완이 됩니다. 보완이 되면서 이제 사망이 나옵니다. 사망이 뭔가 하면은 이 정치 탄압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작용됐을 때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정치 탄압이 작용됐을 때 어떻게 한다고? 그런 경우에는 윤리심판원이 판단하여 가지고 그 흔히 하는 말로 당원권을 정지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또 이제 부속 조항이 붙어 있죠. 무조건 기소하는 게 아닐까? 그렇죠. 이제 이걸 기소하면 사무총장은 당대표가 임명합니다. 그렇죠. 당대표가 임명하는 사무총장이 당대표의 당원권 정지를 윤리심판원에 요구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논리적으로 판단해 봤을 때. 아, 그러네요. 그런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뭔가 하면은 민주당의 윤리심판원은 국민의힘과 달라서 독립된 기관으로서 사법적 판단만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치적 판단을 하지 않습니다. 근데 정치 탄압이라는 것은 정치적 판단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건 윤리심판원에서 판단할 게 아닙니다. 그럼 바꾸면 어디로 가야 되냐면 최고위원회라든가 당무위원회라든가 중앙위원회로 가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흔히 말하면 앞뒤가 안 맞는 규정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단 바꾸려고 했던 거고요. 자, 오해 소지를 줄이기 위해서 그렇죠. 이게 그렇죠. 바뀐 거다. 그리고 네. 두 번째는 야당이 되었고 현 정권이 흔히 하는 검찰 정권이기 때문에 기소를 남발하는 검찰 정권이기 때문에 이것을 바꾸자라는 합의가 있었기 때문에 이걸 바꾸려고 했던 거죠. 이재명 후보를 가정했다거나 한 것은 아니었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좋습니다. 자, 벌써 지금 시간이 거의 1시간 반이 다 흘러가고 있는데요. 일단 아까 제가 그 전당대회 우리 최고위원 후보 그 투표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말씀 안 하셨어요. 뭐 등수 말입니까? 교수님께서 생각하시는 이 최고의 전략, 지금 이 전략 투표를 얘기를 하는데 이 아무리 전략 투표를 한다고 해도 대다수의 권리당원이나 대의원이나 또 일반 국민 여론조사에 전체적으로 영향을 미치기는 어렵단 말이죠. 그래서 뭐 제가 이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네. 당에 예. 절대적인 그 분란이라든가 해악을 끼칠 수 있는 후보는 당선되지 않도록 해야 되겠다. 지난 대선 때 그 경선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불복을 요구했던 후보라든가 예. 이런 분들이 뽑히는 상황들은 우리가 막아야 되지 않겠느냐 이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흔히 우리 당원들 사이에서도 친명이 있고 반명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겠죠. 그러면 반명이라고 하더라도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비판적인 시각을 가져야 되는 것이지 당의 갈등과 분열을 획책해서는 저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우리 당원들이 흔히 하는 반명이라고 하는 당원들도 그런 판단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 시민들이 원하는 대부분 우리 권리당원 여러분들이 대부분 원하는 것은 지금 그래도 개혁 성향, 범개혁 성향을 가진 4명 정도로 줄이고 있잖아요. 그렇죠. 누군지 아시죠? 그 4명이 다 올라가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반명이 본인이 이재명 후보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 네. 그리고 이재명 후보를 견제할 만한 최고위원이 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 겁니다. 20% 정도 있을 겁니다. 있겠죠. 그런 분들도 당을 깨는 수준의 이재명 후보에게 저주를 퍼붓는 후보는 저는 찍지 마시고 예. 흔히 하는 말로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건강하게 견제할 반명 후보 그렇죠. 중에서 그분한테 차라리 표를 몰아주십사. 저는 예. 그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당을 깨는 정도 수준의 그런 그 해당 행위에 준하는 그렇죠. 그런 행위를 한 후보가 누굽니까? 저는
뭐 윤영찬 후보라고 생각합니다. 대놓고 말씀드릴게요. 씩씩하세요. 네. 이렇게 씩씩하게 얘기해야 돼요. 우리 알겠습니다. 네, 알겠죠? 배우겠습니다. 예, 하고 싶은 얘기는 시원하게 해주셔야 네. 됩니다. 자, 여러분들께서 현명하게 판단해 주시고 여러 전략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다른 얘기를 말한다고 또 뭐 갈라치기다 어떻다 이러지 마시고요. 다양한 의견들을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건강한 논쟁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뜻을 좀 모아주시면 좋겠다. 제가 나름 마지노선을 정한다면 이런 겁니다. 네. 뭐 고민정 의원 같은 경우에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비판적입니다. 인천에 왜 출마했느냐 뭐 이런 이야기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네. 대선에 이재명 후보의 책임이 크다 이런 이야기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다만 사법부적 판단에 검찰 정부의 기소에 의해서 민주당 대표가 될 만한 사람이 법률적으로 아웃돼서 정치적으로 퇴장돼야 된다. 이 정도 이야기하는 사람은 저는 해당 행위에 준하다고 봅니다. 맞습니다. 그런 사람은 찍으시면 안 됩니다. 그렇죠. 네. 예, 뭐 그럼 답 다 나왔네요. 지금 6위가 윤영찬 후보 아닙니까? 뭐 그렇죠. 그러면 3, 4, 5위 후보들이 6위와 최대한 격차를 네. 벌이는 것이 좀 전략적인 투표가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께서 현명하게 판단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자, 오늘 뭐 긴 얘기들을 했는데 우리 또 바쁜 시간 내주신 우리 교수님 그리고 또 우리 하준수 의원 감사드립니다. 이제 마무리할 시간이에요 벌써. 네. 예. 저녁 식사 못 하셨죠? 네. 예, 마치고 저녁 식사 하시고요. 자,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독자 여러분들에게 해주실 말씀. 지금 팩트 TV가 이제 고도 채널로 가고자 하는 이런 그렇군요. 첫 방송이에요. 그래서 국민주주가 어느 정도 모집이 되면 이제 또 데일리 프로그램도 지금 기획하고 있습니다. 네. 예, 유명한 분을 지금 섭외를 네, 네, 네. 해놨고요. 지금 스탠바이 중이고, 그래서 앞으로도 팩트 TV에서도 이제 이런 그 굵직굵직한 프로그램들이 많이 나올 것이다. 여러분들께서 많이 홍보도 해주시고 관심도 가져주시고 하면 저 식품도 클 수 있고, 우리 하준수 의원이 뜨고 싶어서 나왔다고 하지 않습니까? 띄워주십시오. 네, 하준수가 크는 것을 바라봐 주시고 팩트헌트가 성장하는 걸 바라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 박진영 교수님, 예, 마지막으로 우리 당부의 말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팩트 TV가 네. 누구를 지지하는 것이 아니고 개혁적이고 혁신적인 언론으로서 날이 시퍼렇게 선 그렇죠. 그런 언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 말씀 드리고 싶은데요. 혁신은요, 썩은 부위를 잘라내는 것은 혁신이 아닙니다. 그건 당연히 썩은 부위는 떨어져 나갑니다. 네, 조금 아깝다 싶더라도 우리가 더 성장하기 위해서 잘라내야 되는 거야. 살이 한 점 붙어 있더라도 피가 철철 나도록 잘라내는 것이 저는 혁신이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시퍼렇게 눈 뜨고 있는 언론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예, 마지막 말씀이 멋있죠. 너무 멋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자, 우리 하준수 의원, 네. 예, 어떻습니까? 오늘 첫 방송 상당히 긴장을 많이 했었는데 시작할 때부터 너무 생각보다 긴장이 잘했어요. 됐는데 네. 우선 제가 예. 두 분 말씀 들으면서 상당히 우리나라가 언론 카르텔이 정말 심하구나라는 걸 느꼈고 그래서 이제 팩트 TV를 하면서 팩트 헌터를 하면서 제가 이렇게 날을 세워가지고 정말 찾아다니겠다 그런 언론을 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오늘 첫 방송은 정말 주제가 좀 무거웠어요. 원래 이런 컨셉이 아니에요. 정말 재미나게 우리 매불쇼 같은 걸로 예. 가볼까? 그러면서도 좀 날카로운 날쌘 어떤 그 논평이나 이런 것들을 좀 하려고 했는데, 그래서 우리 하준수 의원이 이제 정알못 약간 의욕이 넘치는 그런 캐릭터로 하려고 했는데 주제가 너무 무겁다 보니 오늘 첫 방송은 이렇게 갔고요. 다음 주 그 나경원 건 네, 당장 갑니다. 그 식당 예? 거기 가서 실제 상황은 어땠습니까? 이렇게 물어봐 주시고, 그 강유미 그 개그우먼 네네네. 권성동 찾아가서 광원랜드에 몇 명 꽂아 주셨습니까? 이거를 능가하는 뭔가를 하나 건져내셔야 됩니다. 그러면 하준수 의원 뜰 수 있어요. 해내겠습니다. 네, 그러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재미도 있고 여러분들이 흥미를 가지실 수도 있고 또 아주 유용한 정보도 얻으실 수도 있고 날카로운 날선 비평도 할 수 있는 그런 팩트 헌터, 팩트 사냥꾼들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박진영 교수님도 시간 날 때마다 네, 알겠습니다. 찾아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첫 방송이라서 준비도 상당히 많이 미흡했고요. 어땠습니까? 좀 어색한 부분들도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팩트 TV에서 거금을 들여가지고 터치 스크린, 네, 이 TV를 장만했는데, 야, 좋네요. 네.
예, TV 작동법을 잘 몰라가지고. 네. 다음에 더 공부해가지고 네, 정말 지원할 수 요원처럼 있는데.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네, 뭐 그리고 또 스튜디오 방송이 저도 뭐 그렇게 많지 않아서 조금 자연스럽지 못했던 것 같고 아무튼 우리 하준수 요원 정말 걱정 많이 했을 텐데 오늘 첫 방송 뭐 무난하게 잘 갔어요. 너무 뿌듯합니다. 예, 수고 많으셨고요. 자, 이제 뭐 마무리 좀 비장한 음악 하나 깔아주세요. 자, 이제 엔딩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팩트헌터는 여러분들과 함께 만들어가는 방송이 되겠습니다. 저를 통해 저에게 또 우리 팩트TV 대표 메일을 통해서 제보도 많이 해주시고요. 그리고 또 이번 주에 만나고 싶은 이런 사람을 만나서 취재를 해주셨으면 좋겠다. 우리 하준수 요원이 간다. 예, 뭐 이런 거를 취재해 주시라. 뭐 이런 것도 좀 요청을 좀 해주시고요. 이 언론 권력에 의해서 또다시 또 다른 비극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 저희도 두 눈 부릅뜨고 팩트를 사냥하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나 팩트가 있는 곳을 찾아다니면서 물어뜯어 주십시오. 네, 자 마지막으로 그 최근에 이재명 의원께서 언론에 관해서 하신 그 이야기한 영상이 있습니다. 예, 그 영상을 보시면서 방송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까지, 예, 화요일 저녁 7시 30분까지 건강하시고, 네, 편안한 밤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우리 또 시풍 가족분들이 예, 많이 오셔가지고 이렇게 응원도 해주셨습니다. 예, 팩트TV 역사상 최고의 슈퍼챗을 지금. 네, 네, 우리 시풍 화이팅! 네,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문제는 뭐 저희 대부분의 언론이 정론 직필하려고 노력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계신 우리 중요한 언론인 여러분께서도 정말 노력하시죠. 제가 압니다. 그러나 극히 일부일 수도 있지만 팩트에 기반하지 않은 일방적인 공격성 보도들이 상당히 있죠. 저는 누군가 주장하더라라고 보도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누군가가 주장을 하면 그것이 과연 사실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사실이라고 믿을 경우에만 보도하는 게 맞죠. 그게 대법원의 판례이기도 합니다. 지금도 확고한 판례죠.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근데 지금은 그런 것보다는 누군가 주장하더라라고 하죠. 그런 것들이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다. 그리고 언론의 영향은 정말로 크고 또 특정 개인들 또는 누군가에게 미치는 영향력 매우 크고 또 일정한 피해가 발생할 경우는 치명적이기 때문에 그런 점들에 대해서 좀 더 신중해 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이었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동안 팩트TV는 일방적으로 편파적인 언론 환경 속에서 제도 언론이 전하지 않는 진실을 국민들에게 알리는 대한 언론의 역할을 훌륭하게 해왔습니다. 대한민국의 팩트를 말한다. 단지 슬로건이 아니라 팩트TV가 그동안 걸어온 실천이었습니다. 언론의 사명을 잊어버리고 있는 듯한 대다수 제도 언론들에게 참 언론의 길을 일깨워주는 거울 같은 역할을 팩트TV가 해주시길 기대해 봅니다. 물론 팩트TV의 힘만으로 할 수 있는 일은 아닐 것입니다. 많은 시민들의 참여와 사랑과 성원이 있어야만 해낼 수 있습니다. 공정방송을 염원하는 깨어있는 시민 여러분, 우리가 함께 팩트TV를 키워서 희망을 만들어 보지 않겠습니까?